Are you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me?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us.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EBS, yo. 반갑습니다. 3월 학력평가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입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이 문제 이래서 틀렸구나. 요건 요래서 잘 풀었구나. 확인해 보는 거 당연 필요하죠. 1차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보여준 문항들의 사인을 잘 잡아서 앞으로 내가 어떤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될지, 재구성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개념 공부할 때 특이하게 접근하는 그 점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딱 꼬집어서 물어보는 출제 의도도 있고요. 또 이런 의도들이 생윤 문항 안에 딱 담겼을 때 패턴화되어 있는 미묘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우리에게 그래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들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에 따라서 경중과 완급 조절을 제대로 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상가별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그 사상가의 원전 자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까운 자료들, 교재들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조금 더 편안하게 든든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그래서 시간과 방법은 한정적이지만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가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생활과 윤리의 1번 문제는 이렇게 윤리학의 분류문항입니다. 가와나의 윤리학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는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및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기술 윤리학이다라는 걸 바로 아실 겁니다. 여기에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관찰하고 정확하게 서술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도 복습하시고, 나번에서는 윤리학은 타당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 정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러면 실천 윤리학입니다. 제시문은 잘 정리가 되었고요. 선지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가.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다. 발문이 더 명료해지고 한 곳으로 집중이 되었죠.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1번과 같이 도덕 원리 탐구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규범 윤리학적인 관점, 이론 규범 윤리학적인 관점일 거예요. 그래서 기술 윤리학에는 맞지 않는 진술이겠다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2번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 그리고 3번 나.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자, 이게 각각 가와 나이긴 하지만 제시문에 들어가 있는, 선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메타윤리학적인 관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가에게, 나에게 맞지 않는 진술이어서 빼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4번 가겠습니다.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거니까 정답 4번이고요. 5번. 도덕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메타윤리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겠다라고 빼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2번, 3번, 5번이 메타윤리학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통적으로 빼내기 수월하셨을 것 같고 1번은 이론규범 윤리학이니까
1번 자체는 기술 윤리학과 관련성 없다. 빼내고 정답 4번이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혹시나 선생님 저 윤리학의 분류 말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 요 구성 안에서 기분 좋게 딱 득점하고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클리어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다. 감각적 경험.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죽음이 오면 우린 이미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점에서 보자면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에피쿠로스인 건 잘 아실 텐데, 그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음 1, 우리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 2, 이 특성을 갖고 있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1번, 중생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건 탐진치라는 3독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통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고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통해서 이 3독을 끊어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불교에서 이야기한 윤회도 끊어내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해서 고대 서양과 석가모니 불교의 입장, 요 관점을 정리해 보면서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맞죠? 제시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각에 달려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본다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맞다. 왜? 원자가 해체되죠. 감각기관이 소멸되죠. 그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번은 꼭 들어가야 되고, 니은번, 중생은 열반에 이르러야 다음 생에 행복을 보장받는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부분 설명드리고 온 건데,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요. 그러면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열반을 통해서 윤회를 끊어낸 거예요. 끊어낸 것은 윤회. 즉 이 말은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반을 하면 내가 다음 생에 더 행복하겠구나가 아니라 열반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이상 돌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빼주는 게 관건이에요. 디귿번, 불멸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된다. 네, 불교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불멸을 갈망해. 그런 류의 갈망과 집착이 있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되고 이 윤회를 끊어낼 수 없다고 봐요.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번,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준술은 특히 갑번에게 의미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인 건데, 갑이 생각했을 때 죽으면 영혼이 불멸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영혼도 육체도 감각기관 모두 사라지죠.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특히 갑에게서 맞지 않다. 그래서 갑걸로도 맞지 않으니 리을번을 빼낼 수 있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득점. 수고하셨습니다. 2번은 삶과 죽음의 윤리였어요. 잘했고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주어가 국가로 시작하고 있네요. 제시문 한번 확인해 보죠.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에 대한 병합이나 그러니까 국가들의 타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화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연맹 이야기 나왔으니까 영구평화론 이야기하는 칸트이겠다라는 단서를 잡아오는데, 이 평화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아.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뿐인 거야. 칸트 입장에서 영구평화론입니다. 그럼 이 영구평화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메모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국은 공화 정체를 유지함으로써 군주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평화 상태를 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이 분립된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죠. 공화 정체를 가진 나라들끼리 연맹을 맺어야죠. 그 연맹은 하나의 주권국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 정체인 국가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적인 우호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세계 시민법. 이 세계 시민법은 이 연맹 국가들 간에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하는 거죠. 그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하는 대표적인 법이 바로 환대권입니다. 이 환대권이 바로 1번에 나왔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아닙니다. 첫 번째, 환대권의 의미는 이 세계 시민들이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바탕으로 타국에 대해서 땅을 디딜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타국의 땅을 디딜 때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나는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땅을 방문한 이방인에게 그가 우리를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환대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시민법에 의해서 보편적인 우호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지키고 연맹의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명목상인 평화조약 혹은 하나의 전쟁이 끝나는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건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전쟁이 완전 종식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의 전쟁이 끝났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평화를 보장한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러한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각국은 공화정을 갖고 연맹을 맺으면서 세계시민법을 따름으로써 영원한 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철학적 아이디어니까 2번 X. 세 번째,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타국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위협적인 공격 전쟁을 시도했을 때 우리가 자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류의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전쟁, 또 혹은 이제 무력의 사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타국의 침입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무력 훈련,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점들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어떠한 전쟁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빼줘야 돼요. 그럼 3번까지 했고 4번 가겠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화 정체를 갖는 나라들이 연맹을 맺으면서 세계 시민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평화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연맹도 잘 유지가 되고 그 법적인 근거로서 조항을 또 예비조항, 확정조항, 조항을 만들어 놓아서 연맹을 맺고 있는 이 나라들이 손은 잡고 있지만 뒤에서 암암리에 타국을 침입할 훈련을 하고 있거나 혹은 타국의 지도자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등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번 맞다. 그럼 5번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맹에 양도되어야 된다. 아니다. 이 그러니까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 공화정끼리 우호적으로 잘 지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주권국으로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연맹에 양도한다라는 이유는 칸트 입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맨 마지막 단원이죠. 혹시 이 부분을 잘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번에 공부해서 문장 푸셨다면 수고하셨고요. 단 앞으로 이 칸트가 지금 요게 스타트라면 3월 달에 낸 이 마지막 단원의 칸트 문제가 요 정도 스타트라면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거 대비하고 가요, 우리. 그래서 요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기출에 기반한 내용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덕을 좀 톡톡히 봤습니다. 어쨌든 잘했어요. 자, 그럼 4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불복종 얘기고, 이제 문제 풀면서 느낀 게 만약에 롤스하고 싱어가 엮여도 되는데 딱 롤스만 나왔고, 앞에 문제도 칸트랑 갈퉁 엮어도 되겠지만 칸트만 나온 이유로 이번 첫 스타트가 되는 시험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문항에 접근할 수 있게 길을 많이 좀 터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시문은 롤스예요. 롤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의 특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사회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에요. 그러한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은밀히 비밀리에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공동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롤스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법은 너무 심각하게 불의해요. 저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 사회 체제가 더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가는 방법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정당하다라고 하진 않아요. 왜? 그 직접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법을 어겼을 때 어떤 혼란, 무질서, 혹은 그 법을 개선할 여지 없이 피해가 좀 너무 크다거나, 그런 피해라고 하는 것이 타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을 때, 뭐 국가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법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그 법 자체를 어김으로써 그 많은 혼란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간접적 차원으로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이 법에 대한 이 공정하지 못함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X인 거고요. 출제된 바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니은번, 정치체제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잘 설계된 방법, 이것이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득되고 잘 적용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지켜야 되고, 만약 이 시민불복종이 잘못 설계되어서 실패하게 됐을 때 그 가져오는 혼란, 그래서 이 사회에 가져오게 된 불행한 결과, 이런 것들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요, 효율성을 위해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롤스에게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정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인 신념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불복종이라는 것과 그저 양심적 거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만약 이것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했을 때는 정의 원칙, 공동사회 다수가 갖는 정의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것과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일치했다라고 해서 이 종교적인 신념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근거가 되어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X예요. 디귿 빼고 가겠습니다. 그럼 리을번,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그럼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위의 내용을 근거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는데 그걸 침해했어. 그래서 현저하게 매우 불이한 법이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니은, 리을 들어가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는 기출에 나왔던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요소에선가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요. 내가 수능 특강 교재를 갖고 있으니 일단 내 사물함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능 특강에서 89쪽을 펴봐요. 거기에 정의론에 대해서 자료 플러스로 넣어주셨거든요. 특히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제가 조금 신속하게 읽겠습니다. 시민 불복종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사회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 내용과 이 제시문의 내용 어때요? 상당히 익숙하죠? 자, 그럼 그 뒤에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 이 문장을 보시면 이 기억선지 어때요?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 연계교재에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에는 평가원에서 출제된 바가 있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좀 자료를 통해서 학습해 봤을 때 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때 이렇게 잘 실려요. 놓치지 말아야죠.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롤스에 따르면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의는 마땅히 그러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통법규나 처벌이 경미한 다른 법을 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 차원의 불복종도 가능하다. 기억선지가 맞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설명해 주시는 근거가 돼요. 이런 것들까지 챙겨보면 훨씬 좋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압축해서도 직접적 불복종, 간접적 불복종 공부하긴 했지만 이런 자료도 한번 보고 요게 관련된 평가원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챙겨보시면 금상첨화. 앞으로 그렇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저랑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찾으라는 건데 이것도 마지막 단원이네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와 나가 각각 통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 이유를 딱 짚어서 얘기해 보자면 가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증진 때문이래요.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과 같은 문제가 분단에 더 큰 피해이기 때문에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이다. 자, 가가 우리 꼭 통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생각하시고 나번으로 갑니다. 나가 생각하는 이유는 또 달라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자, 언제부터인가 이 표현이 통일 부분에 들어가요. 갈통이 우리 적극적, 소극적 이런 표현 쓰면서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 통일 단어에도 이 단원이 문항에서 들어가면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것이 분단에 더 큰 폐해이기 때문에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내 모든 폭력의 제거, 그래서 적극적 평화 실현이다. 둘이 바라보는 관점이 사뭇 다르죠?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X축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는 나가 낫겠습니다. Y축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한다라고 한 점을 보니 Y축에 대해서 나가 더 높겠습니다. G축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이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것이 나가 더 높은 관점이죠. 그러니 좌표평균주의 찾으라 그러면 기억을 찾아야 될 거고 정답 번호로는 1번을 표기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통일 관련돼서도 이렇게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페이지 바꿔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을사상가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갑번을 보시면서 저 이거
누군지 좀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냥 미리 이렇게 우리 같이 고민을 함께 털고 가보죠. 생활과 윤리에서 동서양의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단원이 있고, 이 중에서 동양 사상으로 조금 더 난도 있는 문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제시문 자체가 어느 학파인지 잘 감이 안 오거나 다른 학파처럼 헷갈리게 혼돈을 느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면 훨씬 더 문항의 완성도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도가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방법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자면 갑은 언뜻 보면 학생들이 유교인가? 생각할 수 있는 도가 제시문.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을을 먼저 확실하게 파악해 본 다음 갑으로 가는 것도 방법. 그럼 정말 을부터 한번 볼까요?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남이 없으니 다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에 머문다. 그러니 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군자가 평상시에 항상 이 인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잘 정리해주고 있죠. 공자의 입장이에요. 유교의 입장. 반면에 갑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인, 하늘,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이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오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성인이라고 하는 건 이쪽과 저쪽에 구분, 분별, 차별, 그러한 차별적인 인식과 지혜, 간사한 지혜, 작은 지혜에 의거하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생각한다. 우리가 생윤에서 이 하늘 얘기하면서 선천지생도 이야기했었고,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좀 심화된 주제로서 우리가 유교와 도가에서의 하늘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공부했었는데, 자, 여기에서의 하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늘 자체보다는 도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늘, 그 도, 그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 그 관점에서 이것과 저것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분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폐해를 넘어서자라고 하는 도가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상가를 특정 짓자면 노자라고 해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긍정이래요. 둘 다 예스. 1번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가? 둘 다 예스인데 왜요? 갑이 이야기하는 도는 무의자연의 도, 을이 이야기하는 도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도덕 규범으로서 천리와 천도로서의 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마음의 수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갑과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비우는 수양 해야 되겠죠. 허정의 수양 해야 될 것이고, 을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 해야 되겠죠. 그러니 둘 다 예스. 1번이 정답인데요. 그럼 2번 선지,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도가 입장에서는 긍정할 수 있겠지만 유가 입장에서는 규범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둘 다 긍정의 대답이라고 하는 세팅에는 맞지 않다. 세 번째, 차별 없는 사랑을 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누가 딱 싫어하겠다? 유교가. 이건 겸애라고 쓰여 있잖아요. 유교가 이야기하는 건 별애일 테니까. 그럼 1, 2, 3번 해결이 된 상태에서 4, 5번 가겠습니다. 4, 5번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요. 이렇게 반반씩 쪼개지는 느낌? 이렇게 12선악을 분별하고는 유가가 지향할 수는 있다. 근데 도가가 지양하겠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특히 도가의 입장에서 지향하는 방법인 거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향하는 거랑 도가가 지향하는 것을 섞어놔 버리니까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진술이 되었어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가? 성인이 예를 제정했고 그것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통치를 하거나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교, 순자적인 관점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만물을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건 딱 도가적인 또 사유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어놔 버리니까 또 그 누구도 긍정할 수 없는 선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밌게
빼버리고 1번이 정답인 게 맞았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의외로 이런 동양사상 좀 어렵네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뉘앙스들을 잘 생각해보고 기출되는 패턴들을 생각해보면서 아예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야. 좋습니다. 그럼 이제 7번 가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해외 원조 단원이네요. 이거 역시 마지막 단원인데 갑번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공동체의 구성원이냐,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속했냐, 즉 어떤 나라에 속해 있냐, 국적,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이 원조의 의무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는 도덕적으로 정당하기 어렵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 이야기하는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지리적인 조건이거나 혹은 어떤 국적에 있느냐를 초월해서 지원한다, 해외 원조를 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반면에 1번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면 정의로운 제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롤스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바로 원조의 딱 목표거든요. 그게 달성되면 원조는 중단되거든요. 그럼 선지 가볼까요? 기업 갑.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돼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차이가 없을 수 있겠죠. 왜?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이들의 갑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일 테니까. 그러다 보니 지리적인 관점과 국적의 내용을 초월해서 우리가 다급히 해결해야 되는 고통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갑의 입장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지 않고 국내 부조건 해외 원조건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고통, 더 큰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내 부조가 굉장히 심각해. 국내에 있는 이러한 대상들의 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 너무 필요해. 그러면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국내 부조가 우선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을 빼주고 스타트합니다. 니은번 가볼까요?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고 정치문화적으로 결핍되어 있던 사회가 정치문화적인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추게 되면 그 원조 대상국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었던 기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인권의 실현도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인 힘을 갖추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기근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디귿번.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질서정연한 사회, 우리 한 국가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이 있겠죠. 그 정의 원칙을 해외 원조, 지구적인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롤스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은 정의 원칙으로 그 차등의 원칙 얘기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평등의 가치를 주장했는데 왜 그걸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나요?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을번 X다 정리됐고 디귿번 X, 리을번 갑니다. 갑과 을에게서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 을부터 해결해 보죠. 롤스 입장에서는 원조를 받는 대상국이 정치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정치 체제나 제도나 문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조가 중단된다라고 분명 말했습니다. 또 갑의 입장에서도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원조 대상국의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왜? 비용 대비 혜택. 우리가 그 원조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 원조를 받는 국가 입장에서 혜택이 어느 만큼일 것이냐. 이걸 분명히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원조 받는 나라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원조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되는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 들어가는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오, 잘하셨습니다. 8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론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버마스입니다. 담론 과정에 직접 이름 쓰고 가볼게요.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한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는 담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 또한 의사소통은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하버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담론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번, 야, 우리가 열공했던 거 실력 발휘하실 수 있겠는데요. 담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허용될 수 없냐? 아니다. 허용될 수 있다. 이미 결정되었지만 다시 꺼내서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는 사적인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되냐? 아, 왠지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이런 사적인 거 얘기하지 않기로 해. 그게 매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버마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버마스는 사적인 욕구나 희망이나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억눌려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담론 참여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타당한 규범에 도달한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 이 담론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모두가 타당한 규범에 도달해야 돼요. 다수결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담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력이 요청된다. 강제력이 요청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이 담론의 절차를 민주적으로 또 토론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확인하고 질문하고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강제력이 요청되느냐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럼 5번,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상호 주관적인 합의, 상호 간에 주관성을 갖고 이 담론에 참여한다. 이 담론에 들어와서 서로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확인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호 주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향받게 될 그런 규범들을 합의해 나간다. 요 얘기하니까 5번 만든 진술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9번 가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류의 형식의 경우에는 앞에 한 부분과 뒤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이게 크게 나누어지겠죠. 사랑과 성의 윤리예요. 잘 나오는데 꼭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고마운 단원이죠. 앞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니 나는 성적 쾌락 추구 그 자체가 성적 관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쾌락 추구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고 성숙한 성인들이 상호간에 동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거 완전 중요. 그렇다면 그러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럼 어떤 입장? 네,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에 너무 이 매몰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제한도 없나 보다. 도덕적인 평가도 안 하나 봐.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인 평가를 반드시 하고요. 그것의 중요한 이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뒷부분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결합된 빨리 갑니다. 부부 사이에서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된다. 보수주의죠. 그럼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에게 언급할 수 있는 기억의 적절한 진술. 1번,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인 평가 대상이 아님 이라고 나아가 생각하지 않을 것임. 왜?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를 나아가 인정하고는 있지만 도덕적인 평가 대상이에요. 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동의가 되었는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그래서 옳은 것이 우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아까 그 자유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 자발적인 성적 관계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음. 이것도 틀렸음. 왜? 다시 한번 위해 금지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구도로 맞지 않다. 세 번째, 생식적 가치 존중 없이 성적 관계가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함. 맞네요. 쾌락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꼭 부부, 자녀, 출산의 양육 이런 류의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쾌락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거고. 근데 생식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동의와 위해 금지의 범주 내에서 그는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3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사상가의 그 어려운 문제들만 3점이다 라고 못 박지 마시고 이러한 주제들도 3점으로 배점되는 거 있거든요. 잘 맞춰줘야 돼요. 4, 5번 신속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적관계의 정당화에 대한 인격적인 가치 존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인간들에 있어서의 성에서는 인격적인 가치가 물론 중요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때 보수주의 관점은 성적관계 정당화에 있어서 인격적인 가치 존중이 필요함을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부부간에 인격적인 존중을 전제로 해야 될 테니. 5번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정당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라면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해야만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테니까 5번에서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기억에 비판의 구도로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10번 가보죠. 자연과 윤리예요. 보통 이렇게 가불병이 들어가죠. 자연과 윤리에 나오는 11명의 사상가, 그리고 인간 중심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4부류로 나눴을 때 가불병 이렇게 셋이 또 들어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법리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학의 등치가 크다 보니까 대개는 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10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가불병이 누구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시작해보죠. 야, 이거 우리 진짜 열공하지 않았나요?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 없다. 동물과 관련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의 따름이다. 칸트에게서 이 제시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이걸 어떻게 물어봤는지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 1번.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간주된다.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목적론적인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병번,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에 포함이 된다. 삶의 주체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의 태도로 처우받을 그 권리를 공유한다라고 말했어요. 삶의 주체가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레건이겠죠. 동물 중심주의의 레건이에요. 그럼 이거 화면 넘어가기 전에 을과 갑에게서 이런 류의 본래적인 가치 혹은 내재적인 가치, 그래서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 부분 한번 그래도 생각해 놓으면서 제시문에 누구인지 이름 뽑았다라고 해서 그냥 스킵하지 말고 요걸 체크하면서 선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법내에 요 부분만 잘 잡고 가주면 돼요. 그리고 선지의 내용을 보면서 복잡해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도덕행위자 누구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니은번, 도덕적인 지위는 누가 갖는 거야? 그거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이걸 물어요. 또, 자, 요 그림은 안 주고 갈게요. 디귿번에서 가치. 근데 그게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해서 가치를 갖는다라고 할 때 뭘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게 바로 기본 용어부터 잘 짚어두고 가야 되는 거긴 해요. 자, 리을번.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 의무. 요 얘기. 다시 한번. 의무, 가치, 도덕적 지위, 도덕적 행위자라고 하는 자연과 윤리에서 꼭 물어보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억 선지 가보겠습니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적인 행위자로 간주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덕적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인간뿐이죠. 그렇다면 칸트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이성적인 사유 능력.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칸트에게서라면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조합이 되겠죠. 그러면 칸트의 입장 맞네요. 그럼 칸트만의 입장이 맞냐라고 하려니 두 사람 중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테일러에게서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어디까지입니까? 개별 생명체들까지인 거죠. 그러면 식물이라고 한번 쉽게 말해봅시다. 식물은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해야 된다가 테일러에게서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되죠. 테일러에게서도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안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레건에게서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그럼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는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역시 레건도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이 세팅을 보자면 칸트만 예스인 게 맞아요. A의 간만의 입장, 기억번 맞아요. 일단 니은번 쾌고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도덕적 지위 여부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반복이네요. 칸트는 이성. 그러니까 쾌고감수 능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테일러가 생각하는 도덕적 지위 여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느냐. 그러니 쾌고감수 능력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럼 레건의 입장에서는요. 레건이 생각하는 한 살 이상의 고등포유류가 삶의 가치를 지닌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삶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한 살 이상의 고등포유류,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쾌고감수 능력은 기본적으로 그 동물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 이 니은의 선지에서는 칸트와 테일러만 예스 하는 게 맞네요.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맞네요. 니은까지 갔네요. 디귿번 가볼까요?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야, 이거 우리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그 존재를 어떻게 가치평가하는가에서 독립해서 그 스스로 가치를 지닌 존재. 이 말은 내재적 혹은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항상 언급하기도 했고 심지어 연계교재 보면 날개 이 내재적인 가치, 본래적 가치에 대한 뜻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이 제시문에 생소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얘기하는 기본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나서 뒷부분을 읽으면 이거 이상한데 싶어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유용성의 의미를 평가하느냐와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존재들을 이용할 때는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하다? 해악보다 이익이 크게 됐을 때,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크게 됐을 때 그때 그들을 이용하는 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건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건데 그래서 디귿번 X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부분에서 이 을과 병 테일러와 레건이 이 내재적 가치나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기반해서 보자면 이들이 내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의 유용성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존재들을 우리한테 유용하고 이익이 된다면 그들을 이용하는 게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맞지 않다.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하는 구도에도 맞지 않다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을번 D, 갑을병의 공통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지는 특히 테일러에게서 의미 있는 오진술로, 의미 있는 판단 요소로 세팅이 된 것 같죠.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테일러가 생명 중심주의니까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 유기체들이 우리가 의무의 대상으로 삼는 것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무의 대상으로서 테일러가 이야기한 게 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갖는 의무로서 불간섭, 불침해의 의무를 이야기했고 거기에서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에 대한 의무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도 의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 테일러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에 대해서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인 거냐라고 하면 맞지 않으므로 테일러가 X여서 가불병의 공통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확실한 제외가 가능하니 리을번도 빼줘라 라는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 근거요. 분명히 잘 아실 거고 개념으로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 더 보고 가요. 우리 교재에, 연계 교재에 자료 플러스에 이런 자료가 들어와 있죠.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 이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무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의무가 무엇이 있느냐,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생명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 있어요. 또 두 번째,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태계 자체를,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생태계 자체를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릴 선택지에서 개별 생명체에게만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이것에 근거해서 빼주는 걸로 세팅이 된 것 같다 이거죠. 성실 신의 의무,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거. 이거 여러분 후루룩 넘어가죠. 이거 작년 10월 학평에서 성실의 의무가 아니라 신의의 의무로 냈거든요. 학생들이 신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라는 걸 매치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가세요. 딱 찍어놔요, 눈에. 자, 마지막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 안에서 중요하게 작동한 건 요 파트인 거고 나머지의 내용도 워낙 시험에 출제되는데 다각도로 좀 변형되기도 하고 매력적인 오답지 어렵게도 나오니까 체크해두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던 요소인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또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에선 인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와서 기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새로운 책임윤리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게 딱 요나스인 거잖아요. 전통윤리학의 모든 도덕적인 명령은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대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및 결과는 너무 새로운 것이어서 전통윤리의 틀로서는 더 이상 파악할 수가 없다. 새로운 책임윤리를 요청한다라는 요나스의 관점에서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명령은 1번, 현 세대는 인류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윤리적인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자각하게 해주는 게 바로 공포의 발견술입니다. 그래서 2번 X 정답은 나왔습니다. 3번,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그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지는 것과 같이 일방적이고 비호혜적인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지입니다. 4번, 인간이 책임져야 될 대상에는 비이성적인 존재가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미래 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5번, 인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비롯된다. 맞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당의 의무를 도출합니다. 이것이 요나스의 결론도 맞아요. 옳지 않은 거 2번. 잘 해결했습니다. 그럼 12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이렇게 문제 상황에 사상가 입장을 적용하는 조언 찾기가 잘 나오죠. 비교적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는 고마운 포인트예요. 제시문은
이성적인 존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돼. 칸트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인격주의적인 정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상황. 사실 이 문제 상황이 세팅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선지를 풀 때 그 문제 상황 자체가 막 예민하게 막 그렇게 선지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재밌게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 고등학생 A는 너무 착해요. 비현실적으로 착한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고민이 뭐냐면요. 세뱃돈으로 무선 이어폰을 동생에게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평소 후원하는 단체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에 감동해서 추가로 더 기부를 할까? 와, 굉장히 착하죠.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친구인 건데 칸트 선생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더 도덕적인 행동과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실 때 어떻게 갈까요? 1번,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될 의무라는 걸 너의 동기로 삼아서 행동해. 딱 이거죠. 동기가 중요하니까. 그것이 의무여야 되고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짚어보는데요. 칸트에게서 오진술화시킨 거, 또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법 단원에서 다른 사상의 입장으로 나온 것,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2번, 어떤 대안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지 계산해서 행위하세요.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주의적인 전통을 따르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일 것이고,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보다 동기일 테니까 이래저래 오답인 이유 판단이 잘 됐고, 세 번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위하세요 라고 하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그렇게 행위하지도 않겠죠. 그러니 어떤 경향성을 따르려고 한다거나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다른 행동으로에 대한 그 수단으로 작용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4번,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을 본받아서 행위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 빼주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서 행동하세요. 이거는 미래 입장이어서 빼주고, 1번이 정답이다 확인하면서 고맙게 득점. 잘했습니다. 13번,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방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니디 선지예요. 요게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은근 그렇게 수월하진 않아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자, 갑과 을은 뭘 얘기하는 것을 보니 사회계학 눈입니다. 갑은 우리는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루소죠. 평가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나 로크 조합, 아니면 홉스와 로크의 단독 제시문, 아니면 홉스와 로크 조합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었던 패턴이 있는데, 이제 루소 차례인가요? 루소까지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공부했었는데, 이번 3월 학평에 루소, 갑 들어가 있고, 그에 비해 을은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우나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어서 이 상태에서 각자가 모두 자연권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신탁하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일어나는 신탁계약 이야기하니까 로크. 깔끔해요.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합. 일반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루소가 이야기하는 일반의지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공공의 선을 지향하려고 하는 도덕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올바르다,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맞는 주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인해서 사회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인 선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니은도 들어갈까? 이게 관건인 거죠. 3번일까 5번일까? 요게 고민인 건데, 로크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에 대한 권리, 재산권,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 생명, 그리고 재산권. 이건 자연권이에요. 말 그대로 자연권.
사회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권. 근데 그걸 자연 상태에서 완전히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왜?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어. 각자가 자연법에 의해서 각자가 판단을 하니 여기에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상태에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우게 되는 거죠. 니은번을 빼주는 거예요.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아, 잘 푸셨습니다. 자, 그럼 14번 가겠습니다. 14번 가기 전에 요거 가져와 봤어요.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야기할 때 일반의지 이거 한번 꼭 챙겨놓고 가봐요. 사회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각자가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 버리고 나면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되고 또 조건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되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개념 공부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불평등한, 평등하지 않은 서로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죠. 그것들을 도덕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루소가 생각하는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의지, 요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상기시키면서 루소가 주장한 사회계약의 핵심은 일반의지를 성립시키는 것인데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 더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면 공동체 전체 의사인 일반의지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개인들 전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어떤 부분들이 선지로 나오더라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좀 자신 있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 일반의지를 날개에다 써주고 있어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넘어서서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시민의 도덕적 의지. 그래서 선한 것.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사회계약론에서도 한 번씩 더 챙겨보시고 14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갑은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대인과 소인의 일을 이렇게 남을 다스리는 노심자 그리고 남을 먹여주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를 노력자 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은 맹자이겠죠. 반면 을 사람마다 국가 안에서 자신의 천성에 가장 어울리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세 계층이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이다.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고대 동서양의 사상가를 두고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대인과 소인은 모두 생산을 위한 육체노동에 힘써야 된다. 맞지 않습니다. 생산을 위한 육체노동에 힘쓰는 것은 소인의 역할, 노력자의 역할이에요. 반면에 대인이 해야 되는 일은 노심자의 역할이에요. 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와 먹여주고, 그러니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먹는 것과 같이 노심자와 노력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말하자면 그 분업의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분업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다 빼줄 수 있고 지금 제가 한 말이 2번으로 정리가 돼요. 통치자와 백성의 직분은 구분이 되지만 보완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 분업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서로 보완적이다. 물론 이것에 각자 충실한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2번이 맞는 걸로 정답이에요. 3번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수호자의 재산 축적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죠. 수호자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게 플라톤이기 때문에 3번 맞지 않다라고 빼주고 4번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요. 역할 교환은 오히려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온다라고 비판하는 입장이어서 X입니다. 5번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직무가 주어질 때 정의로운 국가가 완성된다. 아니요. 갑도 을도 각자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사회적 분업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직무가 주어진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모두 틀렸고 2번이 맞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15번 갈까요? 가의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합니다.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 찾아보아라 라고 했는데 가의 가불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갑. 친숙한 단어가 나왔어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이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돼요. 롤스의 입장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1번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예요. 소유권적 정의론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그리고 시정의 원리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데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노직인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체크해둔 부분 여러분들도 꼭 체크해 놓으세요. 최초 취득이 정당했니? 그걸 자유롭게 이전했니? 그 과정이 공정했니? 이걸 꼭 따져봐야 돼요. 그럼 선지 기억범 A.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매력적이었나요? 혹시 고민했나요? 한 번만 명확하게 되짚어봐요.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우선의 분배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어야 돼요. 그래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작동하게 해줘야 돼요. 호혜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롤스가 생각하는 건 그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이익이 되려다 보니 최소 수혜자에게도 다른 원칙들에 비해서 이 원칙을 따랐을 때 최대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했어.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희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시스템. 그래서 그 이익의 결과가 몇이냐, 최대 효용이 몇이냐 그것 자체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그것이 균일한 이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 롤스에게 X이겠죠. 그럼 일단 기억이 빠진다라는 게 판단이 됐지만 그래도 니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니은 노직 입장에서는 분배 원칙이 비정형적이어야 되죠. 그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되죠. 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면 되겠고 그것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지 이 분배 원칙이 어떤 정형화돼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니까 노직에게도 어울리진 않겠다. 근데 일단 롤스에게서 확실히 빠진다. 그럼 니은번 B, 또 롤스에게 묻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맞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주어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시민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를 맥시민의 룰을 생각하면서 정의의 원칙을 합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실험 상황에서의 시민과 달리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시민이라면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B. 정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야, 이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가 보니 이게 어떤 새로운 용어라기보다는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다. 공정한 절차가 설계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랐을 때 결과도 정의롭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다. 그러다 보니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는 어떤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가 나올까라는 독립적인 기준을 따로 필수적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적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확실히 짚어라 라고 말씀드린 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디귿번은 X 절차적 정의에 기반해 봤을 때 X라고 빼줘야 되겠습니다. 리을번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인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는가? 자유롭게 이전받았는데 왜 제한이 돼?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정답 없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겠죠? 좋아요. 자유로운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직에게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이전에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는가? 그 최초 취득이 정당했던 것을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그건 역시 정당하겠지만, 만약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인 소유권이지만 그것이 최초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번까지 맞는 3번이 정답이에요. 야, 요렇게 해서 분배적 정의까지 하고 나니까 꽤 홀가분하죠. 중요한 부분 잘 짚어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로 가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시간이 조금 쫓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조절하는 훈련을 앞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16번은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고, 갑번은 좋은 리듬은 좋은 품성을 갖게, 나쁜 리듬은 나쁜 성격을 담게, 쾌락을 담아낸 예술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것을 형성해. 딱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관점이죠. 1번의 관점은 예술가에게 윤리적인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라고 말하는 와일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와일드에 관련된 선지가 전에 연계유제에서도 어떤 대단한 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되게 매력적으로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번 풀어봅시다. 플라톤과 와일드, 도덕주의와 신미주의를 두고 봤을 때 1번 갑, 미를 추구하는 예술활동은 선의 추구를 지양해야 된다. 아니요, 지양이 아니라 지향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줄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예술을 통해 선이 증진된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술가들이 이러한 선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선별해줘야 되고 국가가 그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 예술가에게 자유를 보장할수록 더 선이 증진된다라는 입장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3번, 도덕적인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와일드는 신미주의적인 관점이고 윤리적인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맞나보다 라고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에요. 맞아요.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맞다라고 한 건 도덕적인 삶이건 어떤 삶이건 그 자체가 작품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예술의 미적 가치를 잘 실현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예술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도덕적인 삶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인 삶이든 아니면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누구의 모습이건 간에 그걸 작품 안에서 아름답게 표현해냈다. 그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4번 선지. 또 예술 활동에서 도덕성의 추구는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표현은 맞는 거죠. 예술 작품에서 도덕적이어야 돼. 도덕적인 걸 담아야 돼. 도덕적인 메시지, 도덕적인 모범을 이 예술 작품 안에 표현해야 해라고 하는 건 작품이 갖고 있는,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독창성, 독립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4번은 맞는 진술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번의 뉘앙스는 도덕적인 삶이든 무엇이든 어떤 소재든 예술 작품 안에서 아름답게 표현되면 돼. 그러면 예술의 가치를 달성한 거야. 단 4번은 예술 작품 안에서 도덕성을 추구해야 해. 선의 가치를 담아야 돼. 모범을 보여야 해. 라고 하는 건 독창성을 저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다는 거예요. 5번, 갑과 을이 예술은 작품을 통해서 도덕적인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이걸 누가 싫어합니까? 을이 싫어한다고요.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빼주고 적절한 거 4번이다. 클리어. 그럼 17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교정적 정의예요. 이 교정적 정의가 19번에도 이제 평가에서 출제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또 들어가기도 해요. 자, 마지막 좀 힘을 내야 되는 한 포인트가 됐는데 갑번은 사회계약의 산물인 법은 오로지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공공선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러면 갑번은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사회계약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이라는 형벌이 사회계약의 이념에도 위배되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용하지도 않은 형벌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한 베카리아를 봤을 때 제가 말이 앞섰어요. 칸트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아니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법의 왜곡이다. 베카리아 경이 이러한 이유로 사형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던데 그건 법의 왜곡이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동정심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역시 옳지 못하다. 살인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응보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칸트. 그럼 기억번.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자, 형벌을 가한다라고 하는 건 시민들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고 혹은 범죄자 교화 효과. 자, 큰 틀에서 요거는 그 효과를 생각해 보자면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거랑 범죄자 자체가 교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번 일단 맞다. 니은번 갑. 종신 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돼야 된다. 아닙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건 범죄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빠집니다. 디귿번.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살인범이 혹은 범죄자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보복의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 입장의 응보주의 디귿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럼 리을범.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형벌을 집행했을 때 이익이 더 커. 형벌이 가져다주는 뭐 고통이나 비용들에 비해서 공익이 더 커. 이런 이유로 비용 대비 혜택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형벌의 유용성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회적인 차원의 이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고려하는 것은 누구에게 맞지 않습니까? 을에게 적절하지 않아요. 을은 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응보의 관점에서 하나의 정언명령으로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형벌이 집행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시민사회가 얻고자 하는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니까 이런 류의 논의가 칸트에게서는 맞지 않겠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들어가는 1번 클리어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18번 갑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도르노죠. 여가는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집니다. 문화산업, 그러니까 상업화된 예술이 획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소비자의 욕구도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거고 무미건조한 행복을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대중이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비판적으로 사유하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생산은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고 묶어놨어. 그래서 오늘날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획일적으로 인간을 재생산하려 듭니다. 아도르노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1번 선지. 문화산업은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1번이 틀린 이유를 개념과 제시문의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문화산업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는 내용을 더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미화시키고 그러는 거죠. 현실에 있는 추악한 모습도 직면하고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사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노력하려 한다.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제시문을 해서 말하고 있었다. 3번. 문화산업은 고유성을 지닌 상품 생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X다. 고유성을 지녔다라기보다는 획일적이고 규격품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럼 4, 5번. 문화산업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해서 확산된다. 그렇지 않다. 소비자의 욕구가 아닌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소비자의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 미리 결정되었다라고 봤으니 맞지 않다. 5번. 문화산업은 체제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부조리 혹은 뭐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도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사유하지 않게 만들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므로써 체제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9번. 가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 연계교재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가 평가원 문항으로도 출제가 됐다가 또 한동안 나오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고 친구들이 의외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 기억에 반론 찾아야 되는데 기억에 들어갈 내용 찾았지 너. 그러면 학생들이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한 번 나왔어요. 이 문항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반론의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가를 대전제 소전제 결론 어떻게 꾸렸는지 가보겠습니다. 가는 안락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여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함으로 허용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전자는 환자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된다가 대전제고 소전제 입장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안락사라면 그런 안락사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행위이다 라는 것이 소전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러한 안락사가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억에 대한 반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반론은 다름 아니라 5번이죠. 안락사는 환자가 가진 생명권, 오히려 그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침해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는 5번이 가장 적절한 거고요. 나머지의 내용은 여러분들 딱 확인하셨겠지만 기억에 대한 옹호, 기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안락사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허용될 수 있다. 혹은 환자가 지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거다. 그런 권리. 또 환자는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환자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인 거지 기억에 대한 반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리기도 하고 만약에 기억 자체를 찾으려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반론 5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토론의 핵심 쟁점이거든요. AI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글쓰기 수행평가를 채점하는 인공지능 교사 도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채점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의리 받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AI 교사 도입을 찬성합니다. 효율성 기본 인정했어요.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채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공정성 문제 해결하자라고 의리 하나 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받습니다. 아닙니다. AI 교사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채점 알고리즘 적용으로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 공통점으로 선지에 나오겠죠?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어서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더욱이 특정 알고리즘에 대비하다 보면 글쓰기가 정형화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두고 핵심 쟁점을 한번 파악해 보면 AI 교사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둘 다 긍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AI 교사 도입은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갑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을의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핵심 쟁점으로 2번이 정답이겠고요. AI 교사 도입은 학생들의 글쓰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긍정. 또 효율성 얘기했었죠. 수행평가 채점 시간 줄어든다. 이거 시간 진짜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줄어든다. 효율성이 있다. 둘 다 긍정. AI 교사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은 고려될 조건인가? 제가 지금 말했네요. 효율성은 고려될 조건이다 라고 말하겠죠. 단,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다가 공정성까지 고려해 봐야 돼 라는 것도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모두 다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데 2번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 한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토론 핵심 쟁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전체 내용 정리해봤는데 정말 문제들마다 난도, 방법, 접근하는 것들이 제각각 좀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몇 점이다, 몇 등급이다 확인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점을 찾기 위해서 봐봐요. 지금 문제들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학습 포인트가 있지 않겠어요? 기본 용어 좀 짚어보세요. 사상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좀 이해해 두세요. 제시문에 분명히 단서를 뒀는데 많이 스킵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선택지와 정합성 있게 한번 연결시켜서 사고해 보세요. 이런 이유로 출제자가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그걸 보면서 나 이거 틀리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만점 받으려면 더 잘 되려면 그걸 캐치해서 공부하는데 반영하면 되는구나 라고 고맙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또 한 번의 시작으로 만점까지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향 설정 그리고 동력으로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뚫고 이 방법을 뚫고 이 저의 이런 정성이나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잘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후로 우리 또 한 번 손잡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